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충주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까지 충주에서 살았습니다. 충주에서도 거의 외진 곳이고 대학 진학률도 거의 제가 제일 잘 갔다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곳에 살았어요. 고등학생이 전교에서 30명도 안 되는 곳이었고요. 우선 저희 외갓집이 무당이 많습니다. 증조모랑 할머니께서도 신내림을 받으시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무당집인데요. 그 때문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서울 오기 전까지 인생이 TV 프로그램처럼 겁나는 일도 많이 겪었어요. 한 5번 정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정도가 경험이 있고요. 먼저 제가 9살 때 겪은 일인데요. 마을 동네 어귀에 목장이 하나 있었어요. 소 50마리 정도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큰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 집 아들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사이였어요. 시골이라 놀 친구들 그 또래가 몇 명 없었죠. 여하튼 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은 그 집 목장에 놀러 갔는데 소들 있는 쪽에서 소들이 막 우는 겁니다. 그때 목장 구조가 집이 있으면 목장은 한 3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유럽처럼 울타리가 쳐진 곳이 아니라 시골인데 벽돌로 쌓아서 큰 집처럼 만든 형태였어요. 소들이 울어서 그곳에 갔죠. 가끔씩 소 보러 들어가곤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소들의 불을 잡고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입구로 들어갔을 때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소 몸뚱아리 쪽으로 손을 쑥 넣으니 소가 침을 흘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뒤돌더니 저를 보더군요. 그런데 그 생김새가 아주 끔찍하더군요. 지금도 꿈에 간혹 보이긴 하는데요. 그 뭐랄까, 눈두덩이가 부어서 부패되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에 와서야 비유를 자세히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이 사람 죽으면 부패된 시신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엄청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죠. 당시 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집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날 마을에서 소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는데 그땐 할머니가 무당일을 그만하시고 계셨죠. 제가 할머니한테 말하니깐 할머니가 저한테 너도 신기가 있나 보구나 하고 할머니와 아버지랑 소 축사에 갔는데요. 할머니가 보시더니 이 집 할아버지가 무덤 자리가 안 좋아서 화풀이 한다고 무덤에 가보자고 했죠. 그래서 마을 어른들 전부 무덤에 갔는데요. 글쎄 농수로 쪽에서 물이 새서 그 집 할아버지의 무덤으로 스며든 겁니다. 그냥 봐도 땅이 온통 축축했죠. 어른들끼리 나중에 무덤을 옮겨드리기까지 소가 3마리 더 죽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옮긴 후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보고 그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얘도 신받으면 어떻게 살까 하고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외증조모와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신 관계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처는 할머니고요. 우리나라 무당 중에 몇 %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진짜 신받은 사람은 무당 100명이 있으면 3명 정도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라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집에 우환 있다고 하면 열의 9은 다시 온다면서 사람들 등쳐먹는 거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등쳐먹다가 악귀가 붙어서 고생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때는 1930년대로 할머니께서 꽃다운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일제가 지배하던 시기였죠. 증조모께선 무당이셨고 증조할아버지께서 젊을 때 돈을 좀 모았는데 증조할아버지 친구분이 독립운동 가셔서 자금을 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독립활동을 하는 줄 모르시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진 게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운동가 색출작전이 국내에서 있었다고 해요. 당시 할머니가 살던 마을엔 독립운동가랑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었고 할아버지 친구도 결국 순사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외증조께선 내내 불안해하셨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사들은 저희 증조부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줄 알고 잡으러 온 거죠. 가족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간 추적을 당하고
결국 할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잡히게 되었죠. 할머니는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죠. 일본 순사들이 끈질기게 계속 추격을 했더라고 해요. 어느 날 밤은 낯선 마을 어느 집 창고에 숨어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순사들이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막 창고에 들어오려던 찰나에 순사들이 겁에 질린 듯 뭔가를 보더니 집에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깐 증조모와 증조부가 흰옷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엾다는 듯이 할머니를 보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그때 안 꺼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결국 할머니께선 그렇게 떠도시다가 제가 살았던 충주에 정착하셨고 조상신 중에 한 명을 신으로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조부와 증조모를 보신 후에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땐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헛것이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도 그때는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런 식으로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워낙 밥도 많이 못 먹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요. 당시 10대 소녀가 홀몸으로 떠돌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 일본의 통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식량 수탈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이곳저곳 전전하시다가 결국 사람 많은 경성까지 왔다는군요. 할머니께선 경성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 일하는 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아마 아기들 볼 여자아이가 필요했나봐요.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주인집 소개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신기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그 집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때 집에 주인 내외는 나가 있으셨고 거기 밥 해주시는 아주머니랑 할머니 둘이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나이가 어린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문을 닫았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문을 다시 여셨는데 일본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서 문 밖에 서 있었죠. 한 청년은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 중 보자기를 든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보더니 여기 주인 있으시냐고 묻더래요. 할머니께선 주인 내외는 나갔다고 말씀드리니깐 그 청년 중 한 명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주인 어른을 꼭 뵈야 된다면서요. 주인 내외를 기다리겠다고 할머니께 말하고선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곳으로 안내하고 차를 주려고 하는데 마침 주인 내외가 들어오더래요. 할머니께선 차 4잔을 내갔는데 주인 어른이 왜 차 4잔이냐고 하니깐 할머니는 당황해서 있었지요. 한 분 어디 갔냐고 하니깐 그 보자기 든 청년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혼자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내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종길이가 중국인들한테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보자기를 푸니깐 거기에 유골함이 있더래요. 그러니깐 주인 내외가 막 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그 종길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장교로 중국에 갔던 주인 내외의 큰아들이었다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상하셨겠지만 할머니께서 본 그 두 청년 중 한 명이 바로 종길이었다는 거죠. 종길이가 내년 봄이면 집에 오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이러시면서 흐느끼셨다네요. 할머니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셨다는군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한동안 일했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그 종길이란 남자가 나와서 매일 집으로 들어와서 흐느끼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었어요. 밤에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나.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었던 적도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마다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가 하면 집에 걸어둔 사진들이 온통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어른이 결국 무당 불러서 굿을 하게 되었는데요. 늙은 무당이 왔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여기 아들이 갈 길을 못 가고 여기 와 있다고 하면서 굿을 하더래요. 무당이 굿을 하는데 처마에서 청년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 눈에만 보였나 봐요. 그 청년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니깐 무당이 같이 울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게 주인 어른과 사모님하고 말을 나누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불효자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갑니다 하면서 무당이 쓰러졌죠. 그런데 이 무당이 쓰러지고 나서
주인네외가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무당님 쓰러져 있는 동안 집안일 해드리라고 보냈대요. 그렇게 무당 집에 가서 무당 시중을 뜨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너도 종길이 귀신이 처마에서 나오는 거 봤지? 이러시더래요. 할머니는 너무 무섭고도 신기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깐 그 무당 할머니가 말하길 아가야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20살 못 넘기고 죽어. 나 따라서 신내림 받고 무당 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결국 그 무당이 나중에 주인네외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충주까지 와서 신내림 받게 해줬다는군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증조할머니와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이는 어린 시절부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 순사들에게 쫓기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서울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며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의 귀신. 전 귀신을 보거나 하는 체질도 아니거니와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좀 달라졌죠. 그냥 꿈이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경험이었죠. 1998년 자대 배치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겪은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의정부 보충대에서 포천의 산정호수 부근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치를 받고 제 관물대와 취침자리를 배정받는데 짬으로 배정하다 보니 가장 구석 자리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구석의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더군요. 문제는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대 배치 첫날이라 엄청 긴장했던 터라 취침등이 꺼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묵직한 겁니다. 뭔가 꾹 누르듯이 말이죠. 취침 전에 고참들이 장난으로 후임병들 모미를 구르며 다니던 생각에 고참이 또 장난치는 게 아닌가 하고 관등 성명을 대면서 눈을 떴습니다. 다리를 쳐다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다만 제 관등 성명 소리에 잠에서 깬 고참들한테 신나게 갈굼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며칠을 가더군요. 이틀 간격 정도로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쯤 지나고 자정이 다 된 취침 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리를 눌리는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서 다리 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3명이 제 다리를 부둥켜 안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다리는 관물대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어두운데도 아이들의 윤곽이 선명히 보이더군요. 아직도 기억나는 그 눈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노랗게 빛을 내면서 말이죠. 희죽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히득히득거리며 제 다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버둥거리는데 그 아이들은 떨어지지도 않고 재밌다는 듯이 놀고 있더군요. 다리를 꼭 안은 채로 까르르 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다리를 흔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 3달 차이로 들어온 고참이 절 흔들어 깨우고 있더군요. 눈을 떠보니 소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걱정스런 눈빛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소대 불도 다 켜놓은 채로 잠에서는 깼지만 너무 무서워서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더군요. 몸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죠. 그때 소대 최고참이 한마디 하더군요. 꼬맹이네 옆자리에서 재워라. 간부들 보면 지랄하니깐 빨리 불 끄고.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3달 차이 나는 바로 막고참이 절 조용히 부르더니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잘 때 봤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발을 아이들이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발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아이들 손톱에는 살점들이 덜렁덜렁 붙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소대 고참들 중에도 그 자리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몇몇은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잘 버텨보라고 하더군요. 후임이 들어와서 자리 바뀌면 괜찮다고. 전에 소대에 있다가 기절한 선임이 있었는데 간부들이 구타와 가혹행위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귀신 이야기는 쉬쉬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소대원들만 손해본다면서 말이죠. 그 후 취침 시간만 되면 전 공포였습니다. 뭐가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잠에서 깨고 깊게 잠드는 게 무서워 수시로 화장실에 갔죠. 그 후로 몇 번의 경험을 더 했는데 경험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는 이건 환상이다. 가위 눌린 거다. 하면서 참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 발끝을 바라보다 그 노란 눈 6개와 마주치는 날엔 여지없이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나서 후임병이 들어왔고 제 자리는 후임병이 차지하게 되었죠. 후임이 생겼다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다시는 경험 안 하겠지 하면서 안도를 했죠. 후임 걱정도 좀 하면서 말이죠. 후임이 그 자리에서 자게 된 첫날 밤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후임병이 저랑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입에 거품을 물고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불침번에게 발견된 겁니다. 아직 부대 내 구타가 있던 때이고 한창 그런 걸 없앤다고 간부들이 날뛰던 때라 이것도 구타 사건 아닌가요? 부대 내에 있던 간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 말년 병장이 간부들한테 그러더군요. 거 보십시오. 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 몇 명이 그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이 한마디에 구타한 거 아니냐, 갈군 거 아니냐 하던 간부들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여기저기서 경험담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최근 당한 얘기를 하면서 그 눈빛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경험담의 공통점은 노란 눈빛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웃음소리를 내는 아이들. 다음날 행보관의 명령에 따라 그 구석자리 침상을 걷어내고 소대원들이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거 뭐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르르 몰려가 보았는데 그 자리에는 반쯤 썩다만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옹기종기 있더군요. 시멘트 반죽에 반쯤 섞여서 군데군데 뼈를 드러내고는 있었지만 고양이라는 걸 충분히 알 정도로 보존되어 있더군요. 구더기인지 지렁이인지 모를 것들이 엉켜있고 눈은 다 썩어서 퀭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죽은 고양이의 영혼이 아이 형태로 나타나 사람을 괴롭혔던 것 같더군요. 저희 중대 막사를 2년 전에 새로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의 도둑 고양이의 보금자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시멘트 공구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미 고양이는 도망가서 살았겠지만 아직 어린 새끼들은 그대로 묻힌 것 같고요. 아무튼 누구도 나서서 처리를 못하고 있자 행보관이 고양이 시체들을 조심히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뒷산에다 묻어주고 간부 식당에서 생선 3마리와 우유를 얻어다가 무덤 위에 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 말이죠. 아무도 그 자리에서 재우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자마자 TV 자리를 그쪽으로 옮겨버려서 그 자리는 TV가 차지했죠. 아무튼 그 이후론 고양이를 절대 싫어합니다. 아니, 무서워하죠. 가끔 동영상에 새끼 고양이가 귀엽다고 올라오지만 저는 고양이와 눈 마주치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번뜩이며 나를 가지고 노는 듯한 눈빛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이 싸늘해집니다. 그렇다고 고양이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영험한 동물이니 잘해주면 보답도 할 거예요. 말하면 그 눈빛을 다시 생각하니 몸이 추워지네요. 이제 그 일은 다시 잊어야겠습니다. 3번째 이야기, 친구의 괴담.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와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다. 즉흥적으로 인근 도시의 라면집까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오게 되었다. 낮에는 몇 번 지나간 적이 있던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 이것이 같은 길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였다. 운전을 하고 있던 것은 나였지만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라면집에서 술을 한 잔 걸쳤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 무책임하게 가벼운 말들을 던져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 녀석이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 소리였지만 뭐야?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었다가는 그 놈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줄까 걱정이 됐다. 그래서 흥미없는 척 가장하고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2차선 도로였지만 반대편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다. 말 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모습이 앞에서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길가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라차리자 마음이 놓였다.
이 주변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아주 커다란 지장 보살이 있던 것이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다. 무서운 이야기할까? 이 자식 조용하다 싶었더니 괴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만두라고 말하자니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좋아 라고 말해버렸다. 그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댁 정원에는 어린애가 묻혀 있대. 그 집이 엄청나게 낡았거든. 언제부터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돌이 정원 구석에 있어. 그 아래 묻혀 있다더군.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애가 우리 집을 대대로 지켜줬대. 그 대신 언제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러 그 돌 주변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매일 그 돌을 닦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 병원에 누워 계셨던 증조할아버지의 병문안 때 여쭤봤었어. 증조할아버지도 그곳에 어린애가 묻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야. 어린 나한테는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옛날 이야기라서 나는 그게 사실이 틀림없다고 단순하게 믿어버렸지. 친구는 계속해서 담담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이런 곳에서 하는 괴담치고는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였다.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였지. 그런데 묻혀 있다는 게 이상해서 난 증조할아버지에게 물어봤었던 거야. 도대체 왜 묻혀 있는 거예요? 하고 말이지.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나도 모르게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불빛에 한순간 비쳤을 뿐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지장보살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다. 여기가 한번 지나온 길이라고?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길은 좁은 데다 일방통행의 오솔길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침대 위에서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속삭이셨어. 옛날 우리 집의 당주가 복을 부르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단다. 그 덕에 집은 대단히 번창했지. 하지만 술과 여자로 아무리 대접해도 그 아이는 돌아가려고 했어. 그래서 당주는 칼을 뽑아 그 아이의 사지를 자르고 그것을 집 어딘가에 하나씩 묻어버렸단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무가 양쪽에 무성한 것은 여전하지만 아직 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까 그 지장보살은 도대체 뭐였을까? 지장보살이 두 개였던 것 같지는 않다. 차선은 구불구불 라이트에서 도망치듯이 구부러져 있다. 친구는 때때로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장사로 대단히 번성했지만 아이가 일찍 죽거나 유행병으로 가족이 죽는 일도 잦았다나 봐. 증조할아버지 말로는 그 아이는 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신이라더군.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였지. 그만 듣고 싶었다. 야, 제발 좀 그만해라.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같은 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문득 맨 처음 친구가 말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뭐였을까?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냈다.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깨가 덜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나는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는 주술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 나는 친구에게 그만 좀 하라고 했다. 그래도 친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너의 팔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둥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원한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쳐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핸들을 잡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발 부탁한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양손을 잡고서 침묵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본 적 있는 넓은 길로 나서고 있었다. 시내에 들어가고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고개 부근에서 조수석 문 아래 틈에서 갑자기 얼굴이 보였다고 한다. 장난스런 말을 멈춘 시점이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창백한 얼굴이 숙하고 기어나와 희죽희죽 웃길래 이건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나에게 했다기보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조금 의외인데?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러자 친구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 그 돌 밑을 파봤었거든.